공초숙모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근배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찍이 모셨던 이 나라의 가장 위대한 선각자이고 시인이신 스승 공초 오성심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주의 지혜자 공초 오상순 선생, 그 높은 청동산맥을 우러르며, 맨 먼저 드릴 말씀은 공초 선생님은 1894년에 태어나셔서 1963년에 돌아가셔서 이 나라에 큰 적적을 남기신 어른이십니다. 첫째, 공초 선생은 1912년, 그때만 해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저 일제의 나라가 빼앗겨서 좀 갈 길을 없었던 그런 때신데, 물론 그 이전에 홍명희, 최남선, 이광수 이런 또 선각자분들이 1900년대 1901년에서부터 1900년대 1800년대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1900년대 초 한일 합방이 일어나기 전 을사늑약을 전후해서 일본에 가서 공부를 하셨습니다만은 정식으로 많은 분들이 그 강점기에 일본에 수학을 하셨습니다만은 정식으로 정규 대학의 정규 학과를 지방하셔서 입학하고 또 졸업을 하신 분은 공초 오상순 선생님 한 분이 있습니다. 공초 선생은 1912년에 교토, 옛 서울이죠. 일본의 교토에 가서 도시샤 대학, 우리 한문으로는 동지사 대학이 되겠습니다만은 도지사 대학 종교철학과에 입학하셔서 5년 동안 수학을 하시고 정규 과정을 다 마쳐 졸업하시고 귀국하신 어른이십니다. 그만큼 우리 근대 꼭 문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인, 학자들 누구에 앞서서 가장 일찍 어떤 한국 그때 아시아라고 하는 아주 암흑기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나중에 일제는 이 동북아 아시아를 전부 침공해서 자기들이 수중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으며 또 그런 희생을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공초 선생께서는 바로 그러한 일을 미리 예감하셨든지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이라고 하는 정말 우주적인 큰 시를 쓰셨습니다. 먼저 제가 공초 선생님을 배운 것은 1958년에 봄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의 서라불예술대학을 입학한 것이 3월이었으니까 4월 혹은 5월 초쯤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친구들이 명동에 가면은 공초 오상순 선생이 계시다. 그런데 왜 우리가 공초 오상순 선생을 기억하느냐 하면 그때만 해도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저는 공초 오상순 선생의 시를 한 편도 읽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과서에 아주 명문장이 실려 있었는데 그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필이 되는 것, 산문이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짝일은 거위를 곡하노라.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시집 한 권, 소설책 한 권 읽을 겨를도 없었고 또 그것을 가르칠 만한 문학교사들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저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 남녀 학생을 막론하고 오직 교과서가 문학 독본이고 교과서 읽는 것이 독서의 전부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령 독립선언서도 암송을 해야 되고 거기 교과서에 나오는 시며 산문조차도 거의 암송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상훈 선생의 짝일은 거위를 곡하노라. 그때 교과서에 실린 글이 몇 편이나 됐을까요? 고 1, 2, 3을 다 합해도 뭐 손 꼽을 정도의 작은 편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상훈 선생이 계셨으니 우리는 공초 선생을 시인으로보다는 교과서에서 그렇게 읽었던 짝일은 거위를 곡하노라 쓰신 큰 스승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이 명동에 계시다고 가서 뵙자고. 그래서 친구들 8명쯤 됐을 겁니다. 저 그 미아리국에 넘어 거기에 저희 학교 캠퍼스가 있었는데 거기 넘어서 버스를 타고 왔던 기억도 없어요. 아마 명동까지 걸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명동을 걸어와서 명동이 어딘지도 아마 제 생애에 첫 발을 디뎠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 지금 이제 명동 복판에 가면은 그 예술극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우리나라 유일한 국립극장이었고 요즘에는 큰 뭐 지방에 가더라도 큰 공연장이 많이 서 있고 영화관도 많이 서 있고 합니다만은 그때는 그 국립극장이 아주 크게 우러러 보였거니와 또 하나는 그 국립극장에서 많은 공연을 했습니다. 가령 뭐 여성극단 같은 구경 또 우리나라 무슨 신효빈이 이런 그 우리나라의 그 선각자인 연극인들이 하던 그 연극 또 때로는 무슨 음악회 이런 것이 거의 그 국립극장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국립극장을에서 이제 그러니까 북쪽이 되는 것이죠. 지금 저 북악산이 있는 쪽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걸어오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퇴교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무로 퇴교로가 나오는데 거기서 쭉 한 100m쯤 올라왔을까요? 올라오면은 거기 더 올라오면은 이제 퇴교로 나가는 길 오른쪽에 꺾어지는 길이 있어요. 뭐 1층이죠. 그 코너에 거기는 어떤 코너냐면은 이제 지금 가면 명동 입구에서 들어오면은 명동 입구에 고바우 문구점이라는 게 있었고 거기 들어오면은 지금도 아마 유네스코 빌딩과 옆에 사이에 골목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그 세느라는 다방도 있었죠. 아주 참 모던하죠. 세느라는 다방도 있었고 그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그 골목에 가다가 보면은 이쪽 그 중앙 국립극장과 맞닿는 길 코너에 다방이 있었어요. 그게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이렇게 들는데 다방이 아주 좁아요. 글쎄 지금 같으면은 탁자나 의자가 한 전부에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숫자는 아마 50명도 채 안 되지 않았을까 한 3, 40명 정도인데 그 청동다방 문을 열고 막 들어가니까 다방 안에 아주 담배 연기가 자욱합니다. 물론 공초 오상순 선생께서 피우신 담배가 아니고 그 시대는 남녀 학생들이 다 젊은이들이나 또 노인들이 다 담배를 피우던 시대였습니다. 다방에서. 그러니까 뭐 요새같이 환기풍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담배 피우는 분들 머리에서 담배가 자욱한데 삭발하신 아주 부처님 같은 삭발하신 아주 위엄 있고 근엄하신 공수장 키도 크셨습니다. 분이 이렇게 그 파이프를 들고 이렇게 들고 계셔요. 그리고 그 파이프 끝에서 담배 연기가 솔솔 펴오르고 또 혹은 입에 물으실 때도 이렇게 펴오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청동문학, 청동상맥에 보면은 그 어른의 담배 피는 장면이 많이 그 홍명우라고 하는 그 의대생 학생이 그린 그림 속에 많이 나옵니다만은 담배를 피우고 계셨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이미 공서 선생 주변에 그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도 있고 여대생들 같은 분들도 앉아 있고 그래요. 그 우리는 거기 앉아서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왜냐면 앉을 자리도 없어요. 여기 아주 빡해서 아주 좁은 비좁은 다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선생님 보고 인사를 하고 그때는 선생님하고 뭐 제대로 말씀도 못 나누고 그날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은 되게 다 아시겠습니다만 토요일 오후면은 그 명동에 돌체 음악실이라는 음악실도 있고 또 SS 뮤지컬이라는 음악실도 있는데 토요일이면 음악실이 그냥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티켓을 끊어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10,000원이던 시대입니다. 근데 평일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학생들도 평일은 그렇고 또 직장인들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이제 명동을 자주 이렇게 평일을 가면은 선생님이 비교적 주위 한가롭게 앉아 계시면은 선생님은 거기 오는 분들이 이제 그 첫째는 그 처음 자주 오는 분들도 있지만 되게 처음 와서 뭐 여학생들 또 남학생들 문학소년들 아니더라도 뭐 일반에 호기심이 있는 교과서에 나오신 어른이고 시인이니까 뵙자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처음 오는 분들이 오세요. 그러면은 이 공선생 손이 크십니다. 커요. 손을 이렇게 잡아주세요. 요새는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잘 못 잡습니다만 큰 손으로 탁 잡으시면서 손이 크시고 아주 따뜻하세요. 잡아주시면서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 세 말씀을 꼭 하세요. 그땐 뭐 그냥 인사말로 그냥 하시는 줄 알았죠. 그게 뭐 반갑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 좀 어서 오너라. 이렇게 한 말씀 하시면 되는데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이 세 말씀을 왜 겹쳐서 하셨을까? 그 나중에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시간이 흘러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산다는 것이 거기에 다 우리 삶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철학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첫째, 너를 내가 만나니까 정말 반갑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뭐 그 사람이 도둑놈인지 그 사람이 뭐 어떻든 무슨 굉장한 성인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는 만남의 역사하고 헤어짐의 역사 아닙니까? 이 만나게 해준 것에 대해 만남으로써 너무 반갑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가운 인사를 하시고 두 번째는 고맙다 이거예요. 그 고마움은 뭐에 대한 고마움일까? 네가 날 찾아와서 고마워? 그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고마움이라는 것은 너와 나를 만나게 해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를 만났고 네가 왔으니까 만났지만은 너와 나를 만나게 해준 어떤 그게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예수님 모르지만은 어떤 전지전능님이지만 어떤 그런 커다란 인연이라고는 우주적 어떤 힘에 의해서 너와 나를 만나게 해줬던 이것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신 것 같아요. 고맙. 세 번째는 기쁘다 이거예요. 반가움과 기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반가운 것과 기쁨. 이 기쁨이라는 것도 또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이 얼마나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러고 팩지 지금 같으면 그때는 A4 용지란 말이 없었어요. 그냥 팩지죠. 요새는 다 A4 용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책으로도 팔고 그땐 우리가 시골서 뭐 학교 다니고 할 때 그런 종이 하나를 본 일이 없어요. 뭐 도화지? 그것도 아니고 뭐 약간 하얀 그 백로지 같은 거를 이렇게 서류철에는 왜 관공서 같은 거 아니면 시커먼 데다가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묶는 이런 그 서류철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다. 스크랩북이 있고 앨범 같은 게 있습니다만 이 양반이 어디서 하는지 그거를 그 문방구나 어디 가서 그걸 묶어서 갖다 놓으세요. 그게 청동 문학입니다. 근데 남기면 백지가 있는데 거기 백지를 탁 내놓으시고 이제 커피를 주시는데 이제 커피값을 우리가 내야 되죠. 당연히 선생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그냥 커피값을 우리는 그냥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커피 한 잔 대접 형편도 안 되는데 여름에 그 더운 커피를
한 잔 해라. 그럼 커피를 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열치열이다. 그 한문으로 말하면 더운 것은 또 더운 것으로 극복한다. 그러니까 그때도 왜 찬 커피, 냉커피는 잘 없었어요. 그때 얼음이 귀할 때라.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칼피스라는 차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은 그게 시원한데 아마 무슨 그 탄산수 비슷한 거에다 뭐 과일 무슨 향 같은 걸 넣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이제 지금 그 스트로우, 빨대 이런 것이 있는 건데 그건 비싸요. 그건 뭐 상당히 한 커피값이 300쯤 있는데 그거는 못 사주시니까 커피를 사주시면서 이제 그때는 이제 커피고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선생님한테 그걸 잘 얻어 먹을 때는 어때 점심때 같은 때 점심도 돈이 없어 못 먹었거나 배고플 때면은 그 다방에서 뭘 파느냐 하면요. 계란 반숙을 팝니다. 그것도 커피값과 똑같아요. 계란 하나가 아니고 반숙이 2개쯤 들어있는데 커피값하고 똑같습니다. 또 하나가 홍차라는 게 있어요. 홍차. 그 홍차는 이제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차지만은 그거는 이렇게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그 알루미늄 샤시 같은 걸 이렇게 그 받침을 해가지고 주는데 붉은 것이죠. 붉은 차를 주는 것이. 그것이 커피값과 홍차와 계란 반숙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배고플 때는 커피 반숙을 그렇게 먹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한마디 해라. 이게 이제 사인하라는 뜻입니다. 그 백제다 한마디. 그러니까 그 말은 아무 얘기를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 오는 분들이 뭐 그냥 연애편지 같은 얘기를 쓰든 이별 얘기를 쓰든 사랑 얘기를 쓰든 어쨌든 그때 그 자기가 무슨 시를 하나 적든 또 무슨 좋은 말씀을 하나 적든 뭐 이렇게 아무나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 이제 그게 말하자면 우리가 선생님한테 얻으면 커피값입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또 하시는 말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그 말씀하세요. 그때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공초 선생을 가장 이제 받들었던 뭐 수제자라면 수제자고 뭐 한 대단한 그 말하자면 문화생이죠. 공자 밑에 뭐 그런 큰 제자가 있듯이 그런 이 구상 선생이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런 시를 쓰셨어요. 근데 그건 당신의 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구상 선생 시인 줄 아는데 공초 선생 말씀 옮겨놓고 자기가 그걸 여기저기다 발표를 하고 이렇게 서예가한테 써서 걸어도 놓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상은 그래 자기가 시가 없어서 공초 선생의 그 말씀을 자기가 대신 그렇게 했다? 그거 아니에요. 구상 선생은 아시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자인데 그 양반도 대단한 도인이고 구도자죠. 그런데 구상 선생님은 성경도 많이 알 거고 또 옛날 분들은 꼭 그 뭐 기독교 뭐 성경만 있는 게 아니라 공자님 말씀이나 노자나 뭐 장자나 이런 옛날 경전도 다 아는 분들인데 그런데 공초 선생이 말씀하신 그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 말은 구상 선생이 동서의 시인들이 시도 많이 읽어보고 또 성경 말씀도 많이 읽어보고 옛날에 또 성현들의 말씀도 많이 귀감이 되는 말씀 많이 알고 있는데 공초 선생이 한 말씀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이 말씀에 구상 선생은 정말 어떤 성현의 뭐 예수님이나 공자님 말씀보다도 깊은 깨달음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파하기 위해서 당신이 거기다 좀 살 붙여가면서 앉은 자리가 꽃장이라 쓰셨지 절대로 공초 선생 시를 훔쳐먹을 생각이에요. 그걸 말하자면 선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주 그것도 참 큰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가 무슨 뜻일까요?
뭐 여기 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근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팔만대정경에도 나오는 말이 있고, 예, 그 수처작진하여서 가는 곳마다 네가 그 수처작주 이런 말입니다. 팔만대정에 나온 말은 여기 팔만대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처는 가는 곳마다, 우리 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작주, 네가 주인이 되거라 이겁니다. 왜 우리는 남의 집에 가서 뭐 손님이 되고, 또 우리가 뭐 나라나 무슨 일이 있을 때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고 모슴이 되고 그런 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가는 곳마다 어딜 가든 어느 자리에 앉든, 네가 뭐 전쟁에 가든 어디 가든 뭐 화장실에 어디 가든 네가 주인이 되거라 이거야. 너를 알아요. 그 다음에 입처개진이라는 게 있어요. 입처, 설입자 고처, 따를 숫자 고처자. 가는 곳마다 입처개진이란 말은 네가 서 있는 자리가 곧 진리가, 거기에 진리가 있다 이거.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이제 앉은 자리가 꽃자리란 말은 여러분 왜 그 어떤 여가수가 불렀던 아모르 파티란 노래 아시죠? 그 니체가 한 말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그 니체는 뭐냐면 내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인데, 니체의 그 철학 정신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고해고 고달픕니까?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뭐 많잖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모르죠. 우리 때는 바쁠 일도 있고 뭐 전쟁에 나가서 말이죠. 뭐 총을 맞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다 원망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 게 다 그거 행복 없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너 자신을 사랑해, 내 운명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아모르 파티고, 또는 이제 그게 들레즈라는 철학자는, 이건 들레즈는 공초보다 훨씬 뒤늦게 태어난 사람인데, 공초는 1800이 사람 정도. 이 들레즈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now and here 그랬습니다. now, 바로 지금, 그리고 여기, 그런 말을 또 썼어요. 근데 뭐 이런 거를 공초 선생이 무슨 제가 지금 불러낸 얘기입니다만, 공초 선생이 무슨 니체 얘기를 하셨다든가 무슨 팔만대정경 이런 걸 하신 게 아니라, 공초 선생이 생각한 것은 지금 다른 거 생각해. 네가 가령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험한 뭐 운동을 하고 있다고. 난 이거 할 사람 아니야. 난 대통령 할 사람이야. 난 대학 교수 할 사람이야. 난 재벌 총수가 돼야 돼. 난 무슨 위대한 목회자가 돼야 돼. 무슨 여러 가지 꿈 있지만 그건 다 쓸데없는 소리야. 지금 내 자리가 중요한 거야. 네가 가진 거, 내 현장이, 그러니까 너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요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공초 선생의 그 정신과 여러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염화미소 같은 것도 있고, 되게 이렇게 그 옛날 그 큰 성현들이나 이런 깨달음 있는 분들은 긴 말씀 가지고 인생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자, 보십시오. 우리가 흔히 덕담이 있고 악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만나면은 조금 그 사람이 좀 부족한 듯 해도 너 이번에 쓴 시 그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행복하고, 왜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제자가 찾아왔는데, 너 이번에 무슨 잡지에 그 시 발표한 거, 그걸 그 시라고 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덕담이 좋은 거예요. 설령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 잘 썼대. 그렇게 쓰면 되지. 좀
더 잘해봐.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고 또 말이 시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에서 보면은 시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지우려면 어떻게 지우나? 이 시참이라는 말이 있고 언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참서 참자입니다. 참서라는 건 무엇이냐?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같은 거, 믿거나 말거나 한 것 같은 그거 혹세 무민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정감록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정감록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읽으면 계룡산에 정도령이 나와서 나라를 다스린다든지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정초에 보면 어른들이 꼭 토종비결이라는 걸 보셨어요. 토종비결. 너는 무슨 띠지? 그럼 너는 올해 무슨 일 있겠다. 뭐 대학을 들어가겠다. 뭐 벼슬을 하겠다. 이런 걸 토종비결이 있었고 또 이렇게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 믿거나 말거나 하지 못해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참입니다. 참은 참서. 그러니까 언참은 왜 그 말이 씨가 된다고 하듯이 그 말하는 대로 어떤 제가 봤어요. 화이프 보드스인가 하여간 그 서양 영화를 봤더니 엄마한테 차를 좀 태워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차를 안 빌려주거나 안 태워주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알았어. 난 나가서 그냥 뭐 죽어버릴 거야. 그런데 그날 어떤 나쁜 사람들을 만나서 그 딸이 죽어요. 그 말 엄마한테 그냥 화를 지르라고 한 말인데 그런 일이 우리 실제로 있거든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거 있는데 이 시참이라는 건 뭐냐면은 시가 쓴 대로 가는 거야. 가령 여러분 잘 아시는 1917년생이고 1945년에 돌아가신 윤동주 시인은 윤동주 시인은 서시라는 시를 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서시라고 읽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나는 그 원고도 내가 가지고 있고 그분이 쓴 첫 시집도 두 권이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제목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예요. 서시라는 시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보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그냥 잎새 이는 바람에도 별을 노래하는 이렇게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인데 윤동주 시는 거기서 보면요. 이런 게 별을 보면 거기서 죽는 날까지라는 걸로 시를 시작합니다. 왜 사는 날까지가 아니고 시 첫 줄이 죽는 날까지입니까? 또 그분의 별 해는 밤 같은 보면은 내 이름자를 쓰고 묻어버렸습니다. 한 점을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러면 윤동주는 40분 돌아가셨는데 나의 별에 봄이 오는 건 별은 조국이니까 광복이 되면 된다는 걸 하는 그런데 이 양반 광복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45년 2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8월에 광복됐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그때는 내 이름자 묻힌 무덤. 내가 우리나라 남쪽 사람으로 처음 내가 89년에 윤동주 묘소를 갔었는데 용정에 있는 근데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다. 이렇게 됐어요. 그런 게 시참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말을 쓰면은 그 시와 같이 돼요. 내 친구는 가까운 친구 하나는 무슨 시에다가 갑자기 1999년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 사람 1999년에 죽었어요. 왜 그 숫자를 미리 적어놨는지. 이게 무슨
우리가 과학시대에 그 무슨 미신도 아니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왜 하느냐면은 공초 선생께서 만났을 때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 뜻도 있지만 그 말로 하여금 어떤 복을, 축복을 그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거고, 너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배고프고 지금 굶게 됐고 어려운 형편인 것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미래의 걱정, 너는 지금은 그렇지만 네가 이 꽃자리는 너는 아주 굉장히 크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어른이 이제 1920년에 폐허동인이라는 잡지를 하면서 문단에 등단하셨죠. 1920년 폐허의 그 시대교와 그 희생 이런 걸 쓰시고 그랬는데 1920년은 어느 해인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3.1운동은 그냥 우리가 나라를 찾기 위한 운동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민족적 자각이라는 것을 싹트게 됩니다.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것이 나라만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말도 나라고 또 글자도 나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풍속도 문화도 다 나라죠. 무슨 이 땅덩어리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1919년이 가고 20년 되던 3월 5일 날은 조선일보가 창간이 되고 1920년 또 4월은 또 그 4월 1일 날은 동아일보가 창간이 됩니다. 그 신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얼마나 캄캄한 암흑기에서 뭐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요새같이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때였는데 그래도 그 두 신문이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그 전에 물론 그 창조동인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 폐허가 창간됩니다. 그래서 이 어른이 이제 황석우, 남궁옥 또 이 김옥 이런 분들하고 폐허동의를 하시는데 참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우리가 활자나 종이나 무슨 그런 문화가 참 없을 때입니다. 요새야 뭐 간단하게 나 혼자도 컴퓨터에서 뽑아서 시집도 만들 수 있지만 그때 그 조판하고 하려면은 그 얼마나 힘들 때입니까? 그래서 정말 근근히 하는데 그럼 왜 폐허라고 했느냐? 공초 선생님이 거기 쓰셨어요. 지금 이 나라는 지금 폐허가 되고 있다. 폐허라는 거는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 뭐 땅이 불타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도 폐허지만은 정신적으로 민족이 자기의 그 내가 사는 집도 아니고 내가 사는 고향도 아니고 내가 사는 땅도 아니고 이것이 아닐 때 그게 폐허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전부 다 시대적으로 비오고 이게 다 폐허다. 그래서 그 폐허라고 하는 조금 뭐하지만은 그 동인지를 시작하셨는데 이제 이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화기에 말하자면 그 꽃 피는 것이 이제 창조, 폐허, 백조 세 동인지가 나오는데 그 한가운데 폐허동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아시아의 마지막 풍경 같은 것은 그게 그 얼마나 위대한 신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가령 그보다 낮은 뒤에 나온 소월이나 혹은 또 뭐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생각도 못할 만큼 넓은 세계를 쓰셨어요. 자, 제가 한마디만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마지막 밤 풍경 오상순. 아시아의 진리는 밤의 진리다. 아시아는 밤이 지배한다. 그리고 밤을 다스린다. 밤은 아시아의 마음의 상징이요. 아시아는 밤의 현실이다. 밤의 실현이다. 아시아의 밤은 영혼의 밤이다. 아시아는
밤의 수태자이다. 밤은 아시아의 산모요 산파이다. 아시아는 실로 밤이 낳아준 선물이다. 밤은 아시아를 지키는 주인이요 신이다. 아시아는 어둠의 검이 다스리는 나라요 세계이다. 이건 아주 장시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이렇게 몇 페이지를 넘어가는 원고지로 말하더라도 소월의 진달래꽃에 뭐 한 10편도 더 되는 큰 장시를 쓰셨어요. 근데 이때는 이거를 쓰실 때는 소월보다도 더 앞선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웅장한 스케일, 근데 왜 아시아의 밤을 노래하셨을까요? 근데 이게 예언이에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40년 그때 일본은 우리나라를 다 먹고도 좀 배가 고파서 중국을 먹고 동남아시아를 다 먹고 하는 자기들은 대동아 전쟁, 우리는 태평양 그걸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게 다 아시아예요. 그리고 우리는 낮, 밤 하면 뭐 밤은 어둠의 시간이죠. 제가 해방되고 광복이 되고 1945년에 광복이 됐는데 제가 1946년에 국민학교를 입학했어요. 광복 다음 해. 그런데 그때 학교에서 노래를 가르쳐요. 지금은 없는 노래입니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 그러니까 어둡고 삼천리강산에 해보면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가 뭐였을까요? 그게 36년의 일제강점기를 어둡고 괴로운 밤이 길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공초 선생은, 오상훈 선생은 아시아의 마지막 밤을 쓸 때 이게 말하자면 30몇 년 만에, 그때가 이제 1920년대라고 그러면 불과 한 20해 뒤에는 우리가 광복이 되지만,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친일시를 쓴 분들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광수도 친일했고 최남선, 공초선생은 친일 하나도 친일이 치읓자도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변을 들고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이 말이죠, 막 비행기 막 군함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막 중국도 쳐들어가고 상해에서는 막 중국도 먹고 어디도 먹고 막 동남아 다 확싹쓸이 하니까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게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이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초 선생은 그 예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밤의 길이다, 밤을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초 선생이 시라는 게 그렇습니다. 시라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메타포,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왜 밤이 좋습니까? 낮이 좋고 태양이 좋지 왜 어둠이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아에 밤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밤을 자꾸 찬양하는 것은 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밤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할 어떤 새로운 사상과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그 평론가들하고 싸웁니다. 너희들 맨날 소월 뭐 무슨 지옥 많이 하는데 이런 시 하나하고 비교될 시 한 편이라도 가져봐라.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자기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대단한 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청동다방, 청동엔 오래 안 계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다방이 좁고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공초 선생한테만 오는 사람이 어떨 때 10명도 올 수 있고 막 이렇게 20명도 올 수 있으니까 없어서 바로 그 맞은편 다방이 있는데 아주 새로 생겼어요. 잘 꾸몄습니다. 서라벌 다방이라고 잘 꾸민, 이렇게 아주 이 그 청동 다방은 이렇게 바깥으로 창이 안 나 있고 저렇게 두꺼운 문을 열면은 들여다보면 답답한데, 서라벌은 다방은 이렇게 그 명동 길을 앞에다 놓고 밖에서 다 환히 보이고 들어가는 문도 넓고 그런 다방이 있어요. 이제 그 앞으로 옮기신 겁니다. 결국은 이제 그 청동 다방이 좁으니까,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제 그 청동 문학, 청동 산맥은 청동 다방에서 시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특히 거길 왜 가느냐 하면은 명동에 나가서 뭐 돌체 음악실 타는 데 있는데 음악실 같은 데 가면은 뭐 심심할 때도 있고 또 거기 가면 티켓을 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얼마나 될까? 그게 그 2,000원 그때 2,000 나중에 200원 그 200원을 이제 60년대 중반에 초반에 그 화폐 개혁을 했으니까 그때는 이제 200원이면 들어가던 때였어요. 그러면 들어가면 홍차나 커피를 하나 주는데 그거를 이제 없으면 입장을 못 해요. 그 들어가면 하루 종일 있어도 상관없는 그런 뮤지컬인데 근데 공초선생한테 가면 차도 공짜로 얻어먹고 그 앉아서 한마디 쓰기만 하면 차값이 나오는 거라. 아마 공초 내가 가지고 있던 것도 몇십 건 다 없어졌는데 그것만 거기 가장 많이 쓴 사람 누구냐 하면은 그 모래사자 샘천자 사천이라는 사람이 가장 많이 썼는데 그게 접니다. 근데 이제 저를 호를 지어 주셨는데 필명이죠. 그러니까 거기다 쓰는 거 본명 쓰는 것보다는 필명을 하시고 그는 굉장한 어른이시니까 써주셨는데 그 필명이 모래사 샘천야. 사막의 샘은 뭐죠? 오아시스 아닌가요? 오아시스. 그럼 내가 무슨 그렇게 이 험악한 사막 같은 세상에 날 오아시스로 보였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사람이 못돼 보이니까 너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되거라. 그 생택쥐별이 뭐 어린 왕자 일곱이 다 알지만 생택쥐별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막은 왜 아름다운가? 어딘가 오아시스를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택쥐별이가 말을 했는데 어쨌든 저를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공초 선생은 저를 그 모래사자면 사막의 샘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걸로 그 이름으로 다 시추문에도 제가 당선하고 그거 지금도 이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은 요새 친구들도 많이 세상을 떴습니다만 저를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사천 그렇게 부르는 까닭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때가 이제 그게 제가 처음 배웠던 게 58년이고 59년이라서 60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때가 우리가 상당히 뭐가 바뀔 때입니다. 1960년에는 4.19가 일어나죠. 4월 19일 날. 저는 4.19 날 바로 그 데모에 참가해가지고 경무대 앞에 막 총 쏠 때 어떡합니까? 총 쏘니까 땅이 엎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런 어수선한 것. 또 61년 들어서는 이제 박정희 군인이 나와가지고 또 쿠데타를 했고 아주 60년, 61년이 이런 아주 혼란기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는 또 이 어른이 60년 들어서는 1960년 초중반 거의 한 9, 10월까지는 서라벌에 계셨어요. 서라벌에. 그리고 60년 끄트머리, 그러니까 60년 끄트머리에는 또 서라벌도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는지 거의 아주 깡패를 속으려고 그랬는데 그 밑에 내려가면은 향지원 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향지원 다방 2층에 거기 이제 청동 다방도 1층이고 서라벌도 1층이었는데 향지원 다방만 2층이었어요. 근데 2층에 그것도 꽤 다방이 어지간히 컸어요. 그 이제 국립극장에서 아주 가깝죠. 지금 예술극장에서. 근데 거기에 이제 그 향지원 다방의 그 2층에 그걸로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몰라. 참 여러분들 정말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1년에 딱 이틀만 통행금지가 해제돼. 그게 어느 날인지 모르시죠?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은 통행금지가 해제돼. 그리고 또 한 날이 있어. 스달 금음날. 내일이 양력 1월 1일이면 12월 31일 날. 이틀만 통행금지 해제가 되는 날이야. 그 크리스마스 이브 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오직 하루, 더군다나 크리스마스 이브.
청춘 남녀들 아니라도 환장하죠. 그날은 어느 집에서나 외박을 허락하는 날이야. 가서 친구들하고 온라이트 한번 하겠다 이거야. 그걸 어떻게 말리겠어. 1년 12달 내 그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강남이라는 게 없었어요. 또 홍대 앞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러면 더해지가 어디겠습니까? 명동입니다. 명동을 중심에서 을지로 조금 나가면 종로 쪽까지 이렇게 이런 타운. 거기에 어디서 그렇게 몰려왔는지 어른의 아이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파가 몰려드는데 명동은 말이죠. 그냥 그 만원 버스 같아요. 우리가 왜 월드컵 같은 거 하면 막 사람들 몰려서 길도 못 가고 이러는 거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풍경이 있었어요. 그 뭐 뿔피리도 불고 또 가면 같은 것도 팔아요. 종이로 된 가면 또 뿔피리라고 해서 그런 것도 풀고 길거리에서 그게 그냥 미친 듯이 흘러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도 그날은 있는 척 해야 돼요. 집이나 형제들한테 넌 오늘 뭐 누구 만나니? 아, 나 오늘 약속 있어. 이러고서는 이제 하고 혹은 같은 여자친구끼리 만나도 남자친구 만난다는 얘기는 안 하고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다 무조건 집에 나와야 돼. 집에 혼자 있으면 그게 정말 창피해서 못 견디는 거야. 없어도 다 있는 척하고 친구들이랑 만난다고. 근데 이제 1960년 10월 이제 12월 31일 날 섣달 금날 밤인데 한 10시쯤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공초 선생도 일찍 들어가셔야 되는데 안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방에는 유현목, 저쪽 다방 한쪽에는 원래 그 낮에도 보면 유현목이라고 유명한 감독이 계신데 아주 우리나라 최고의 감독이신데 그분이 그 오발탄이라고 하는 영화를 만드셨는데 그 오발탄 만드는 그 영화사가 바로 다방이에요. 다방에서 몇 사람이 앉아서 어디 그 헌팅 나가서 촬영하러 나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 나는 그때까지도 국산 영화라는 거는 쳐도 안 봤어요. 유치하다고. 그리고 맨 그 저 동화극장이나 뭐 저 화신 이런 데 가면은 그 애화 다 필름도 끊어지고 막 비 많이 오는 그런 그거 저 2개 동시 상연하는 거. 그래도 그 애화 명화들이니까 지금 볼 수 없는 것들이 그런 거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 이제 4.19가 일어나고 그게 7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거기 이제 같은 다방이죠. 우리 공초 선생 잔진 자리. 저 유현목 감독, 영화 감독 자리 이렇게 돼. 거기 이제 최진이라고 하는 그 세컨드 감독이겠죠. 근데 어느 날 공초 선생도 없었냐고 혼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심심해 죽겠어. 그렇다고 뭐 내가 데이트 나갈 힘도 없고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조 감독이 이 형 영화 구경 갑시다 그래요. 거기 공짜 영화 구경 그럽자고. 그 따라 나와서 명동 나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국제극장에 이제 광화문 내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없어졌지만 가더니 그때는 왜 기도라는 게 있어요. 표파는 전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문지기가 있어. 함부로 그 공짜 손님들 못 들어게 하는 아주 표 없으면 못 들어게 하는. 이제 그 조 감독이니까 고개 끄떡하니까 들어가라고 하더라고. 따라 들어갔더니 지금도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발탄이라는 영화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이야, 국산 영화도 뭐 이렇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감동해서 그때부터 뭐 떠날 때는 말없이 뭐 진국에서 국산 영화도 많이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1960년 섣달 금날인데, 지금은 신춘문예를 제가 신춘문예를 아마 한 100번은 더 심사를 했을 겁니다. 100군데는 더. 그런데 그때는 신춘문예라는 거는 이제 신문에서 해마다 1월 1일자에 이제 당선작 발표를 하면은 상금도 있고 사진도 내주고 시도 커다랗게 내주고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는 거예요. 지금 별거 아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스타가 없습니다. 신문에 막 시를 이렇게 실어주고 막 인터뷰하고 말. 그런데 미리 통지를 안 해요. 지금은 신춘문예 내면은
12월 20일경, 적어도 크리스마스 훨씬 전에 20일, 22, 23 요때까지 신문사에서 전보가 안 오면 그건 안 된 거야. 근데 그때는 내가 개똥이라는 이름으로 내든 쇠똥이라는 이름을 내든 내 작품에 연락이 안 오니까 그냥 익명으로 투과해서 그 이름으로 발표. 난 사촌이라고 투과해서 이 사촌으로 나오는 거죠. 그 이제 한 10시경쯤 됐어요. 자, 돈이 있으니 어디 여자가 뭐 여자친구라도 있으니 어디나 데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있으니 나가서 어디 가서 한번 빈대떡하고 막걸리라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시목에 친구랑 대학 친구랑 둘이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공식 있는데 아니 어떤 대학 때 국문과 다니는 또 문학하는 친구 하나가 올라오더니 사촌 그래. 왜 그러니까 너 한턱 써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돈도 없지만 한턱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러니까 너 신춘문예 당선했잖아 그러더라고. 아니 내가 신문사에서 연락도 못 받았고 본 일도 없는데 근데 그때 내가 좀 힘도 없으면서 깡패 흉내를 많이 낼 때 명동 나가다 보면 맨날 깡패들이 맨날 싸워요. 그 장돌 들고 싸우고 이런데 그때는 명동 깡패들이 유명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깡패 흉내를 내고 그럴 때인데 걔 아주 그놈의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런데 나 신춘문예 당선도 안 한 나를 신춘문예 당선했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너희 자식이 이런데요. 그래서 2층에서 멱살을 잡고 그 명동 복판에 사람들은 막 흘러가는 속에서 치고받고 했다고요. 힘을 날 당합니까? 난 그래도 가짜 깡패지만 깡패처럼 이렇게 단련됐는데. 얘가 이제 몰리니까 너 사촌 너 서울신문 벽 당선하지 않았어? 이러더라고. 내가 서울신문에 투고한 거 시험 못 가지고 짐작할 수 있지만은 벽이라는 작품을 당선했다는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귀신도 아니고. 근데 잠깐 그냥 주먹질하다 말고 그냥 막 줄다름이 쳐서 이제 서울신문사가 이제 4.19 때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있는 그 자리인데 4층에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이제 다들 퇴근을 밤이 깜깜 없죠. 그런데 그 보급소 있죠. 왜 신문사 보급소에 지방판 같은 거 신문 실어날라고 반짝반짝하고 왜 부산도 가고 대구도 가고 그때는 그런 걸 다 추록으로 실어 날렸어요. 거기 갔더니 보급소가 있어. 내일 신문 한 장 달라고. 1월 1일자 신문. 숫달금날 밤이야. 근데 보급소는 사람이 있더라고. 지방. 그래 내일 아침에 도착하지. 그래서 사서 탁 봤더니 1,몇백 편 중에 당선작은 시조부의 벽. 나만 당선하고 시, 소설, 평론, 아동문학 아무것도 당선작이 없어. 요새는 거의 1등 작품 당선에 그때는 당선작 없음이 자랑이었어. 가작. 그런 가작만 돼도 등단을 했어요. 신동엽 같은 시인도 그렇고 가작으로 등단해서 활동한 시인도 많습니다. 그 신문을 한 장을 딱 2장도 못 샀어요. 지금 같으면 여러 장 사야 되는데 한 장을 딱 끊어주고 팍 뛰어왔죠. 뛰어와서 공수선생한테 선생님 제가 신춘문예 당선했습니다. 아주 큰 손으로 또 잘했다고 악수를 해주시고 내 그 대학 친구 하나는 내 손등에다가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때 불쌍하고 가엾었으면 내 손등에다가 나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떨어뜨렸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60년대의 한 풍경입니다.